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상고사의 내용과 동일한 연구를 발표한 해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기존 관계자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조선상고사의 어떤 점이 해외 학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공했을까요? 그 놀라운 사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자는 은나라 왕족으로 중국에서 조선에 와 나라를 세웠다. 중국인 위만이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위만 조선을 세웠다. 그렇게 중국은 역사 왜곡을 실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단호히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그저 민족 감정에 기대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사료 분석과 비교를 통해 일제식민사관의 허구를 드러낸 주장이었죠. 당시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각지의 역사학자들이 신채호 선생의 주장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왜 그렇게 쓰였고 무엇이 감춰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자조선. 중국은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은나라의 고귀한 왕족 기자가 조선 땅에 들어와 문명을 전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조선의 시작은 곧 중국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기, 상서 같은 고대 중국 기록에 따르면 은나라가 주나라에 멸망한 뒤 기자는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 땅으로 봉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문명이 동방세계로 전파되었고 그 시작이 바로 기자조선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주장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반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상고사에서 단언합니다. 기자조선은 본래 사실이 없도다. 중국인이 자국의 위세를 과장하기 위해 지어낸 허구일 뿐이다. 단지 감정적인 반발이 아닙니다.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자조선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중국 측 문헌에만 존재하며 그것도 수백 년 뒤인 한나라 시기에 정리된 기록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여 고구려의 문서에는 기자라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채호 선생의 주장은 오늘날 해외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에드워드 쇼넷이 교수는 저서 중국 고대 문헌 다시 쓰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기자에 대한 전승은 서주에서 한나라 시기에 걸쳐 중국이 동북방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도 저서 중국 제국의 탄생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자의 조선 이주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중국 봉건 시대의 봉작 이념을 반영한 상징적 이야기일 뿐이다. 쉽게 말해 기자가 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중국이 조선을 봉건적으로 지배했다는 식의 이상적인 그림을 후대에서 거꾸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자조선이라는 이야기에 진짜 얼굴을 하나하나 밝혀보려 합니다. 이제는 그저 받아들이는 역사가 아니라 직접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역사여야 하니까요. 우선 문헌 기록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자조선이라는 말. 놀랍게도 한국의 고대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우리의 역사서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자는 등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나라 사람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식의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신화, 설화, 전승을 모으는 책이어서 중국 사기의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중국 측에서는 기자조선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서지리지는 팔조금법을 고조선의 고유한 법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조선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중국 측 문헌, 즉 상서, 사기, 한서 같은 사서들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반도 내부의 역사 전승과 기억 속에 기자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기자가 실제로 조선에 와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 흔적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구전과 기록 속에 남아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중국 문헌 속에서만, 그것도 특정한 맥락에서만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시대적 불일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자는 은나라 말기의 인물로 보통 기원전 11세기경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국가 형태를 갖추는 시기는 보통 기원전 10세기에서 7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차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이야기를 이어주는 연속적인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사서들도 수백 년 뒤에 쓰인 기록들로 당대의 사료가 아닌 후대의 정치적 해석이 반영된 문헌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고조선 건국 시기와 기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료적 고리가 없습니다. 중간이 뚝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단절을 무시한 채 그저 중국 기록에 있으니 그랬겠지라고 믿어왔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문헌이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고학은 물리적 증거를 통해 역사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기자가 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면 중국 은주 시대의 청동기나 문자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은나라 청동기 양식도 중국식 갑골문이나 금문도 은주식 제도나 무덤 문화도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물 부재가 아닙니다. 기자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시기 한반도의 고고학적 양상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줍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돌널무덤 등은 중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당시 한반도는 중국 문명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주체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정치적 목적성입니다. 기자는 왜 굳이 조선으로 보내졌을까요? 그저 유배처럼 떠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였을까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동북방, 즉 지금의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이 본래부터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곳이라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기자 봉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나라 왕족이 주나라에 충성한 뒤 조선으로 봉해졌다는 기록.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라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이었다는 식민적 정당화 논리였습니다. 중국의 봉건적 책봉 이념은 자신의 중심성과 문명의 우월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기자를 조선에 책봉했다는 이야기는 동북방 지역을 야만이 아닌 문명화된 질서 아래 편입시켰다는 정치적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왕도 책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당화를 위해 책봉을 자기들끼리 무차별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설적 이념적 책봉입니다. 현대 역사학은 이것을 중국의 이념적 확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이념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00년 전 조선이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암흑기에도 신채호 선생은 이런 식민사관의 뿌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국 덕분에 문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조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위만조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즉, 고조선은 내부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중국 출신 외부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역사 해석, 그 이상입니다. 한국사의 시작은 외래 세력에 의한 정복과 통치였다는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와 연결됩니다. 조선은 처음부터 자생력이 부족했고 외세의 영향 없이는 스스로 문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어려웠다는 그 오래된 편견의 출발점이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사기라는 책 한 구절입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해와 고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단 한 줄의 기록이 고조선의 주권을 외래 세력에게 넘겨준 결정적 증거처럼 활용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조선상고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만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고조선 내부의 혼란 속에 등장한 장수였다. 그가 한 일은 정복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조선 왕권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교체에 불과하다. 즉, 위만은 침략자가 아니라 고조선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내부 정치의 결과였다는 해석이지요. 이 주장은 당시 조선이 외세에 의해 끌려다니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권력 역학과 정치 체계를 가진 능동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장이 지금 해외 학계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고대 한국사 연구자 마크 바잉턴 교수는 저서 동북아의 고대 국가 부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만조선은 외부 세력의 정복 국가가 아니라 고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고학자 지나 반스 교수 역시 한국의 국가 형성의 역사와 고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만의 등장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고조선과 중국 접경에서 벌어진 복잡한 정치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들은 위만의 고조선 진입을 외세의 일방적 식민화가 아니라 당시 동북아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정치적 연합과 변동의 일환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위만조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뉘앙스, 즉 중국인이 세운 새로운 조선이라는 이미지는 역사적 실체보다는 후대의 정치적 해석이 강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해석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당시 사료와 정황에 근거한 치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그와 같은 결론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의 뿌리는 이미 당당히 세계사의 무대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사서에 맥이라는 집단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맥은 후에 고구려와 부여의 기원과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집단이 예입니다. 즉, 예맥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맥은 단순한 동북변방의 야만 부족이 아니었다는 것. 중국 중심 세계가 직접 그 존재를 인식하고 문서로 남길 만큼 당시 국제 질서 속에서 실체와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맥은 바로 고조선을 이루는 핵심 구성 집단이었습니다. 이는 고조선이 결코 후대에 갑자기 생긴 가상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고대 동북아시아의 질서 안에서 수백 년 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까지의 관점은 고조선을 하나의 국가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중앙에 왕이 있고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있으며 법과 군대가 존재하는 현대국가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을 분절사회 연맹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영상인 하버드대 바필드 교수의 분절사회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하나의 민족이 단일한 국왕의 통치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맥 등의 부족 집단이 느슨하게 연합한 형태의 연맹 구조였습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각 지역의 부족장은 자율적인 통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외부에서 보면 다소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유연한 체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바뀐다 해도 전체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지역이 외부 세력과 결합하거나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고조선 전체는 연맹이라는 틀 안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위만조선이라는 표현도 달리 보입니다. 사기는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며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만 보면 위만이 외부 침략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왕이 바뀌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분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사회 전체는 유지됩니다. 한 명의 왕이 아닌 수많은 부족과 집단들이 함께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크라딘 교수의 초복합 추장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은 각각의 연맹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이라는 집단의 이념, 그리고 단군의 신화적 카리스마로 분절사회를 통합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위만조선은 달랐습니다. 외래 망명객이 무력과 책략으로 권력을 찬탈했을 뿐 단군처럼 백성을 하나로 모을 상징도 홍익인간처럼 세상을 이끄는 이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진정으로 정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조선의 틀 위에 잠시 올라탄 허약한 정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위만 이후 고조선은 한나라와의 전쟁 끝에 멸망했다고 배워왔습니다. 한나라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했다. 이 물음은 현대국가론으로 고대사회를 판단하는 큰 오류입니다. 고조선은 거대한 공동체 국가입니다. 멸망이란 일부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의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조선의 공동체가 고구려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가 고조선의 명맥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정신과 유민들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만주와 한반도 북방에서 다시 타올랐으니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고구려를 고조선의 적자라 했습니다. 고구려는 단군의 후예를 받들고 고조선의 유민을 이끌어 새로운 왕국을 세운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00년 전 일제의 억압 속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외친 그 목소리가 지금은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기자조선은 중국에서 왔다. 위만조선은 외세에 의한 정복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사실 중국의 정치적 의도와 일제의 식민사관이 더해져 만들어진 허구였습니다. 기자조선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만조선은 외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조선 내부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한민족 스스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단지 역사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당시엔 외면받았지만 이제는 서양의 역사학자들조차 그 주장을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며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00년 전 그날처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보면서 좀 더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고조선부터 고구려까지 역사의 정통성이 이어졌다는 것을 자세히 밝혀내면서 거대한 만주 대륙이 우리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거대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